사회주의라는 게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 경제를 채택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조리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 빈부격차라든가 그런 게 나타났죠. 그거는 원래 사회주의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이번에는 중국 경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40년 호황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 부정적인 미래만 남았다라는 언론의 그 어조가 강한데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태로 보면은 탈출구가 그렇게 크게 없어 보인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언론이나 서방 세계가 그런 네.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개혁개방을 1978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45년이 됐잖아요. 네. 45년이 됐는데 어쨌든 덩샤오핑이나 장저민이나 호진타오, 덩샤오핑이 다 계획을 해놓은 거지만 이렇게 쭉 오면서 세계의 공장이 됐고 그리고 세계의 시장으로 발돋움하는 이런 기틀을 마련을 했는데 2012년에 시진핑이라는 현 국가주석이 이제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로 오면서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고정 틀, 관념 이게 이제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의 어떤 기민성, 민첩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12년 그리고 2017년 이제 중국은 5년마다 회의를 하니까 이런 중요 회의 때마다 내세우는 어떤 흐름들이 사회주의적으로 더 많이 경도가 돼 있더라. 그러면 이런 상황을 계속 가지고 가면 그 앞에 적어도 30여 년간 30년간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이 국제 분업 체계에 들어왔던 중국의 어떤 흐름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네. 이렇게 계속 간다면은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의 성장은 결국 국제사회와 같이 호흡을 했고 국제 분업 체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뭐 중국이 나가려는 건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어쨌든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자. 이게 세계 각국의 지금 어쨌든 흐름이잖아요. 네. 특히 미국이 주도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타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2012년 이후에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고 지금은 그게 결국 공동부유론까지 그래서 다 나온 거거든요. 네.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돌아갈 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해온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걸로 바꾼 것도 있지만 그걸 사회주의성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폐기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시 돌려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사회주의의 경직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의 순수성 쪽으로 자꾸 강조하다 보면 시장 메커니즘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중국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겠느냐. 네. 중국의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성장해온 기본 틀이 아직 국내가 완전히 내수 시장이 성숙하고 이러지 않은 가운데 외부 투자자라든가 수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막히게 되면 그렇죠. 그럼 위기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사회주의성을 좀 덜어내고 과거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시장 경제 요소를 더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 메시지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시장 경제 요소를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잘 안 보여요. 아. 지금까지는 특히 그 시진핑이 이제 2기가 들어가는 게 19차 공산당 대표대회인데요. 그때부터 그
사회주의 규율성 이런 것들을 훨씬 강조하거든요. 사회주의라는 게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 사회주의가 시장 경제를 채택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조리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 빈부격차라든가 그런 게 나타났죠. 그거는 원래 사회주의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배급하고 똑같이 하는 건데 소유권도 없는 건데. 근데 개혁 개방하면서 개인 소유가 인정이 되고 토지도 국가 거지만 사용권의 매매가 가능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금전으로 환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득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돈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니까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저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펼친 정책들이 바로 뭐 공동부유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론인 거잖아요. 다 네. 같이 부자가 되자라는.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아직 사회가 그 정도의 생산 그 분배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한데 그걸 터뜨린 거죠. 좀 네. 먼저 샴페인을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진핑도 지금 3기째지만 10여 년을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제3의 관점으로 보면 아 이게 아직 시기가 안 됐는데 너무 저렇게 끌고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바꾸면 되는데 네. 이게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서방 세계는 정책이 틀렸다고 그러면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만 그렇죠. 이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계속하면서 내 걸 바꾸려고 그러면 내가 과거에 했던 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네요. 우리가 북한 김정은 얘기하면서 무오류의 지도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김정은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지도자예요. 오류가 없는 지도자예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진핑이 세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과거에 해온 것들을 잘 끌고 가라는 메시지로 자기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나를 한 번 더 총서기로 추대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적 국가 중국이 되고 이제 이런 흐름들을 뒤로 돌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 그걸 보고 우리가 시진핑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바꿀 수 있으면 되는데 그동안에 해놓은 말이 있어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중국 사회에서는 그게 더 소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체면, 명분 이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시진핑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막 그런 것도 있나요? 막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약간 독재적인 황제 가까운 데는 뭐 가신들, 뭐 십상시 같은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만 남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뭐 중국도 원래 환관의 정치라는 게 뭐 중국이 아주 그 표준이죠. 옛날부터 원래 있었던 건데 네. 시진핑은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가신 그룹으로 이렇게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혼자 다 관장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7명인데 그 7명이 원래는 7명이 사실 급이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국가급 지도자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총서기가 되는 거죠. 그 총서기가 공산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중국은 당과 국가가 같은 시스템이잖아요. 당국 체제. 네. 그러니까 당의 최고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러면 거기 정치국 상무위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걸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있었을 때를 우리가 집단 지도 체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는 그런 게 무너졌다. 뭐 1인 체제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1인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자신이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자신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가신 그룹들을 포진을 해놨다.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시자쥔 그래서 습가군 그러니까 시진핑 사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분화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어렵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국이 또 한때 벌이던 사업 중에 하나로 진짜 엄청난 대형 사업인 1대1로 사업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요즘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1대1로가 이제 10주년이었어요. 네. 작년에 10주년이었고 아주 성대하게 네. 그 기념식을 했습니다. 1대1로는 말 그대로 그 원 벨트 원 로드라는 건데 중국에서 떠나서 이제 유럽 그다음에 육지로는 바다로는 또 인도양을 건너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이 거대 프로젝트죠. 네. 원래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중국의 대외 전략의 핵심 사안이 됐고 결국은 사실은 뭐 이 1대1로가 비판을 많이 받죠.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뭐 이자나 이런 거 못 갚으면 그런 것들을 현물로 돌려받고 주로 이제 1대1로라는 게 인프라 설비 사업을 많이 했단 말이죠. 항만을 지어주고 도로를 건설해주고 그러면은 그걸 운영해서 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도산하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경영권을 뺏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린 궁핍화 정책이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1대1로하고 관계되어 있는 국가가 152개 국가예요. 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G7 중에는 이탈리아만 유일하게 들어갔다가 이제 탈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52개 국가와 중국이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대부분 중국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그 AIIB라는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아시아 투자개발은행 이걸 새로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빌려줘서 건설을 하게 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52개 국가와 관계를 맺었고 실제로 그 23개국 정도는 이 돈을 빌려 쓰고 못 갚고 그래서 뭐 정권도 바뀌기도 하고 항구도 뺏기기도 하고 파산을 한 이런 국가들도 생기는데 그럼 거꾸로 따지면 한 125개국은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해갖고 성공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체코 같은 데는 뭐 발전소를 중국의 지원 그거 그냥 받은 건 아닙니다. 그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잘 건설해서 이제 또 발전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상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 1대1로 전략이라는 게 단순하게 경제적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소위 세력을 투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항구 뭐 이런 도로 이런 데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성공한 국가도 있지만 실패한 국가가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 이것도 시진핑이 제안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간에 없앨 수가 없어요. 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돈을 빌리면 대출을 하면 뭐 이자가 2.5% 이제 보통 이렇다고 치면 네. 중국은 AIIB를 통해서 빌려주는 게 뭐 이자가 5% 6% 상대적으로 2배 이상의 고금리죠. 그러면 사실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건설해 가지고 그 수요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이 돈 갚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다 알면서 빌려주는 척하고 자기 속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1대1로가 많은 국가에서
배척을 받는 건데 이것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시 주석의 그 소위 세계 전략의 핵심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한다는 거는 중국의 힘을 세계적으로 투사하는 시 주석 전략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국제사회의 그 신뢰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중국이 잃었다고 하는데 1대1로 전략이 실패라고 할까요? 이게 1대1로 전략으로 인해서 또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이 좀 낮아진 그런 것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이게 이제 규범적으로 네. 전 세계적 통용이 되는 규범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개별적인 대출 국가에 이거는 또 여러 가지로 계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주면 뭐 미국과 가까웠던 어떤 나라가 뭐 우리 편을 더 좀 들 수 있고 이제 이런 정치적 계산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중국식 오군 만들기, 네. 중국식 세 불리기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돈을 지원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서방 선진국 7개 나라가 모여서 B3W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중국 돈을 쓰지 않고 우리 돈을 쓰도록 좀 지원을 해주자. 뭐 이제 이런 이니셔티브 창의 법안 창의 규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중국은 단일 국가가 자기네가 쌓여 있는 외환 보유고로 하는 거하고 그래서 다른 데서 하려면 얼마씩 내서 해야 네.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 성공을 못 거두고 이 소위 제압 정책 자체가 네. 중국은 중국대로 그게 그대로 남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10회를 국제학술회를 아주 크게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 이런 경제 상황 둔화에 중국 지도부가 경제 광명론이라는 또 답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제 광명론에는 무엇이고 보실 때 이게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경제 광명론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국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간다. 네. 빚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명만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많은 그 해외 매체나 또 일부 중국 매체 또 일부 중국의 이 소위 여론들이 이렇게 가면 중국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아무리 애를 써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 비관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예정된 수순대로 잘 발전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라. 중국 경제의 앞날은 밝다. 이게 중국 광명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좋은 얘기를 자꾸 해서 끌고 가야 되고 중국이 어려운 거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광명론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 행위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중국이 이전부터 많이 해왔어요. 특히 시진핑 들어서고 나서 옛날만큼 고도 성장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GDP 같은 경우도 옛날에 막 9%, 10% 물론 국제 경기와가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지만 이렇게 9%, 10% 성장하다가 뭐 5%, 6% 오니까 이렇게 성장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쓰는 잡지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GDP 무용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GDP는 숫자에 불과하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정부 말을 믿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 중국 경제는 여전히 통제 범위 안에 있고 중국 경제의 미래는 밝다라는 걸 자꾸 알리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 경제 광명론이라는 게 나온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안 요소가 더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적어도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가 문제 없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제의 좋은 면을 얘기해라. 이게 광명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